안녕하세요. 싹풀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증여에 대한 총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와 증여세 신고, 납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바른 속도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증여는 유상거래가 아니잖아요. 돈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그냥 주는 거죠. 보통 특수관계자 간에 일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처럼 금액이 결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을 매겨야 돼요. 가격을 매기는 절차를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재산의 가격을 매기는 평가 방법은 원칙적인 규정이 시가입니다. 시세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보통 시가, 시세라고 하면은 증여세법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모르는 남남 간의 거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보통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세 확인이 곤란하다 하면은 그때는 증여일 전 6개월, 증여 후 3개월, 이 기간을 평가기간, 증여재산 평가기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사이에 매매나 감정이나 수용, 경매, 공매 이런 가격이 있으면은 그 가격을 포함해서 시가, 시세로 본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의 인정 범위는 네 가지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매매 가격입니다. 그 거래, 그 재산에 대한 매매 가격, 그리고 감정 가격. 보통 두 가지로 해서 평균을 내면 되는데, 이 가격이 10억이 안 되면은 감정 가격 하나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상 가격이나 경매, 공매 가격, 이런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기간 6개월, 전 6개월 후 3개월, 이 평가 기간 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감정 가액의 평균액, 이런 것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의 매, 감정 가격의 감, 경공매의 경, 유사매매 사례 가액의 유 해서 매감 경유, 매감 경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증여재산 평가 관련해서 이 평가 기간 외에도 심의제도가 있습니다. 심의제도는 뭐냐면은 이 증여일 전 2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 그리고 평가 기간이 지나고 나서 증여재산 신고 기한, 월 말로부터 3개월이잖아요. 이 3개월 신고 기한 후 6개월입니다. 후 6개월. 그러니까 신고 기한 후 6개월이니까 약 9개월이 되는 거죠. 후 9개월 정도 됩니다. 이 기간 이내에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가액이 있는 경우, 이 경우도 심의를 거쳐서 또는 국세청이 심의를 요청해서 감정 가액 등으로 시가를 선정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심의제도도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증여를 하시면은 웬만하면은 이 감정을 받아서 그래도 매매 가격이나 유사 매매 사례 가액보다는 조금 낮게 감정 가격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뒤탈이 없으려면은 감정을 받아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가 판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언제를 기준으로 시가를 판정할까요? 하는 질문인데, 이 평가 기간 전 6개월, 후 3개월, 전부 9개월 기간에서 이 사례가 있으면은 시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기준일을 정해야 됩니다. 이 기준일을 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거래 가격,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매매 계약일입니다. 잔금 청산일이 아니고요. 매매 계약일이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 가격은 기준일이 있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있는데, 이 기준일은 보통 양도 시기나 증여 시기가 되는 거고, 이
시가 적용 판단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감정 가격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서에 감정평가사분들이 작성하는 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기준일이 된다는 점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용 보상 경매 가격인데요. 이때는 가격 결정일입니다. 기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날이 시가 산정 판정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시가로 보는 가격이 이 이상의 경우가 있어요. 2개 이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평가 기준일로부터, 이번엔 평가 기준일입니다. 평가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 전 6개월 후 3개월 이 기간 안에서 평가 기준일이 있단 말입니다. 이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가격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 평가를 시가로 할 수 없는 경우는 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 대체적인 방법인데요. 이 보충적 평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항목별로 쭉 나와 있는데요.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기준 시가가 되겠죠. 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은 개별 주택 공시가격, 아파트처럼 이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렇게 됩니다. 건물이나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고시 가격이 보충적 평가 가격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이 평가를 이 세법에서 정하는 지금 말씀드린 보충적 평가 방법하고 임대차 계약으로 환산한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큰 금액, 더 큰 금액이 평가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임대차가 있는 부동산의 평가는 임대 보증금, 월세 같은 경우는 월세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은 환산 평가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는 그냥 전세 보증금 자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도 있는데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증여일 전 2개월, 후 2개월 해서 공표된 증권시장에서 공표된 매일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전 6개월, 후 3개월 평가기간이라고 하죠. 이 기간 내에서 불특정 다수, 모르는 남남 간의 다수 간의 교환 가치, 거래 가격을 시가로 보고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비상장 주식은 감정평가는 인정 안 됩니다. 인정 안 되고 보충적 평가 방법은 저 같은 세무사들이 평가를 많이 해주는데 이 가중평균이라고 하죠. 손익계산서 기준, 대차대조표 기준에서 3대2로 해서 가중평균을 합니다. 손익계산서 60% 가중치, 대차대조표 순자산 40% 가중치 해서 평균 내서 가격을 매기는 거죠.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렇게 가중평균해서 평균한 가격이 그냥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차대조표에서 자산 빼기 부채 하면 순자산 가격이라고 나옵니다. 이 순자산 가격의 80%가 최저 마지노선입니다. 이 80% 이하로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중평균한 금액이 5,0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순자산 가격의 80%로 평가를 해보니까 8,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가중평균 5,000원 쓸 수 없습니다. 그냥 순자산 가격의 80% 8,000원을 써야 되는 거죠. 더 이상 8,000원 이하로는 내려가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인데요. 보통의 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말일입니다. 증여가 가령 10월 20일에 일어났다 하면은 10월 30일부터 3개월이니까 11월 말, 12월 말, 내년 1월 말 이렇게 세 달을 증여세 신고 기한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기준으로 10월에 일어난 모든 증여는 전부 다 내년 1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세 납부인데요. 증여세 납부는 일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일정 요건이 성립이 되면은
두 번에 걸쳐서 나눠낼 수 있는 분납 제도도 있습니다. 분납은 두 번에 걸쳐서 나눠내고 나머지를 2달 후에 낼 수 있습니다. 2달 후에 나머지 낼 수 있는데 2달 늦게 내더라도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나눠서 낼 수 있는 그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연부연납 이렇게 부릅니다. 최장 5년까지 연장해서 할부로 낼 수가 있는 제도인데요. 이 연부연납은 요건이 충족되면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5년에 걸쳐서 연부연납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연부연납을 하시면은 담보를 제공하셔야 되고요. 매년 이자를 붙여서 내셔야 됩니다. 이자는 연 1.2% 정도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자율이 뭐 거의 8%까지 육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연부연납 제도도 이자가 연 1.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은 절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세 신고를 안 했을 때 뭐 이 현금을 주고받고 증여세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증여세 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 페널티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아무것도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은 20%짜리 가산세가 있고 40%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신고를 했는데 일부 누락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10%짜리 가산세가 있고 40%짜리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가 이렇게 20, 40, 10, 40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고를 하시면은 과소신고, 덜 신고한 걸로 되고 가산세도 10%로 조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증여세는 신고를 일단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소신고 중에서도 가산세를 이 지연 이자, 납부 미납에 따른 이자 가산세를 안 무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신고 당시에 뭐 소송이 걸려 있다든지 아니면은 상속 공제 있지 않습니까? 증여 공제나 상속 공제 이런 공제를 착오로 잘못 적용했다든지 또는 평가를 했는데 평가 차익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세무서에서 뭐 조사나 이런 걸 해서 결정이 돼서 증여 의제 이익이 변경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그냥 추가 세금만 납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관할 세무서인데요. 관할 세무서는 이 원칙적으로 수중자 재산을 받고 증여세를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수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수중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보소가 불분명한 경우 이때는 증여자 재산을 준 사람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내야 된다. 증여자도 주소지가 불분명해.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은 우편 신고도 있지만 전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 보시면은 그 신고 납부 탭으로 들어가시면은 세금 신고 탭이 나오고 여기서 증여세를 선택해서 전자 신고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고하기 전에 증여세를 먼저 예측해 볼 수도 있는데요. 증여세 자동 계산이라고 해서요. 홈택스에 들어가시면은 세금 모의 계산이 있습니다. 세금 모의 계산으로 들어가서 증여세 자동 계산 탭을 선택하셔서 금액을 입력하시면은 예상 증여세액을 간단하게 예측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증여세 신고 관련 유익한 정보입니다. 증여세 같은 경우는 이 10년 단위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과거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은 다시 다 합산을 해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을 전부 다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을 하시고 과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받는 이러한 방식으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과거에 본인이 증여세 신고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뭐 증여세 신고서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때는
홈택스에 들어가시면은 이 과거에 증여 신고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홈택스 화면을 보시면은 네, 조회 발급 탭으로 들어가시면은 세금 신고 납부 탭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간쯤에 보시면은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탭이 나옵니다. 거기를 누르고 들어가셔서 기존에 수증자가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최종적으로 인정한 결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이지 않는 정보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증여세 신고를 안 하신 재산은 여기에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증여재산에 대해서 가액을 매겨서 평가를 해서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증여재산 평가, 가액 매기는 방법하고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 납부, 홈택스 찾아가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